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딱 말일이네요. 오늘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민법이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일반법. 근데 이 일반법은 특별법이 있으면 양보를 하면 양보를 해. 그래서 만약에 민법에 621조라는 조문에 임대차는 둘만의 약속이잖아요. 채권이니까. 그러면 주택을 임대차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는 약정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3년을 계약했어요. 주택을. 그런데 1년 지나서 병한테 집을 팔았어.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럼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다 그랬죠? 왜? 계약은 가보고 했기 때문에 병한테는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 생활이 안정이 안 되죠. 근데 민법에 621조에 여기다가 임대차에 등기해 놓으면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근데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해가죠? 그래서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그러면 등기 대신에 새로운 간편한 방법이 이제 전입신고 있잖아요.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대항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민법의 일반법, 민법을 특별법으로 이게 만드는 거예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약에 이 주택이 임대차라면 일반법,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해요. 적용해서 근데 그게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 규정이 없으면 다시 일반법,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별법에서 이제 주임법이라고 합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럼 주임법에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차인 보호죠. 이 법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럼 임차인 어떻게 보호하느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대항력 보장을 해줍니다. 대항력을 보장해줘. 대항력 보장이라는 거 아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뭘 해주죠? 첫째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대항력이라는 거는 나가라.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했어요. 주택 임대차를 했는데 원래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사한단 말이에요. 이사라는 게 이 주택을 인도받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인 허락 없어도 되죠. 전입신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게 9월 1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 9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만약에 3년 계약했다. 그러면 1년 지나서 팔았다. 그러면 양수인이죠. 건물 산 사람은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버텨서 3년을 채우고 살다가 보증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그래서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30만 원 이렇게 했다면 보증금 1억을 원래는 갑한테 줬잖아요. 근데 갑이 팔고 나가버렸죠. 그럴 때 자,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을 받아야 되느냐? 양수인한테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그 대항력의 근간은 뭐냐면, 자, 이때 왜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봐버립니다.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봐버려요. 양수인이, 그러니까 양수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 대항력을 보장을 함으로써 을이라는 임차인은 안전하게 주거 생활을 하다가 임대차 다 끝나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 받아서 나가라. 그럼 보호되잖아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나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이렇게 보장해주고. 두 번째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을 회수를 보장해 줍니다.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 줘. 보증금을 회수. 보증금 회수를 보장. 돈 보장해 줘야지.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나중에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자가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변제할 수 있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임대차는 채권, 그냥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계약관계인데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이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이 경매가 들어갔어. 사는 도중에 경매 들어갔어. 사는 도중에 경매 들어갔다면 보증금이 지금 날아갈 판이죠. 사는 집이 경매 들어갔으면. 그럴 때는 원래는 채권 관계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아까 대항력에다가 여기 대항력, 아까 대항력은 뭐라 그랬죠? 이게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하고 플러스 전입신고한다 그랬죠? 전입신고하고 그러면 다음 날부터라 그랬죠? 다음 날. 그래서 이게 9월 1일이다. 이사하고 9월 1일이다. 그 대항력은 그 다음 날입니다. 9월 1일 오전 0시부터 이렇게 대항력이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등기소라든가 관공서 가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 있죠? 매월 며칠이다.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자보다도 후순위권자입니다.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줍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자 선순위권자에 대한 보대요. 후순위권자한테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권자하고 그 기준은 뭐냐면 이 확정일자, 이 대항력 세 개의 꼴을 다 갖춰야 돼요. 가령 만약에 이게 9월 1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가 9월 1일 날 등기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 집에. 그럼 그 집이 경매 들어갔어. 그럼 누가 우선 변제 먼저 가져가느냐 이 문제죠. 매각 대금에서. 그럼 이 세 개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날짜로. 근데 대항력은 다음 날 기준이죠. 다음 날 기준이죠. 그럼 뭡니까? 세 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요 날짜가 우선 변제 기준 날짜예요. 9월 2일부터 생기죠. 그죠? 세 개 요건을 다 갖추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9월 1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없습니까? 저당권자가 없어져. 그 경매 대금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만 보증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확정일자를 만약에 9월 7일 받았다. 그러면 어느 때? 9월 7일 기준이죠. 요건 9월 1일이고 9월 7일이니까 세 개 요건을 다 갖춰줘야 되니까. 아셨죠? 세 개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줘서 이 보증금을 회수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조문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의 그 보라고 이렇게 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에서 보장해 줍니다. 요거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순위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줘. 최우선적으로. 그 요건은 뭐냐면 요 집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기입 등기 전이라고 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확정 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 일자 갖춰도 되고 대항력 쉽게 말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집이 들어갔다. 이 정도만 되면은 만약에 서울시다면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다. 1억 이하라면은 3,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최우선적으로. 선순위를 지키고 1억 이하의 보증금이었다면 요거는 뭐 선순위보다도 먼저 배당해 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이게 길거리에 놔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죠? 요만큼 무조건 먼저 배당해 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도권 과밀옥적 권역이다. 수도권 뭐 경기도나 이러다. 그러면 이제 8천만 원 이하라면은 2,700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다. 뭐 대구 같은 거 아니면 부산대 이거는 6천 이하에 돼요. 6천 이하라면 이때는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다. 조그마한 소도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에 되고 이때는 1,7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보장해 줄까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기간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기간 보장행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살게끔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살게끔. 그래서 이 기간 보장에는 예를 들어서 첫째 최단기 보장을 해줘. 최단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교과서에 들어가면 배우면 큰 틀을 지금 싸는 거예요. 이 특별법이 5가지인데 큰 틀을 짜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지칙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기는 2년을 보장해 줍니다. 2년을. 최장기 제한은 규정은 없고요. 최단기.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1년 계약했으니까 1년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최단기 2년을 보장해 준대요. 근데 임차인은 1년 계약해 놓고 1년 지났으니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어차피 이 법은 임차인 보호니까. 아니면 말 바꿔서 1년 더 살겠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죠? 임차인 1년 계약해 놓으면 2년을 살 수도 있고 1년 살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돼요. 나가라 할 수 없어요. 계약을 1년 했는데. 1년 했는데도. 임차인 보호니까. 최단기로 해서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있죠? 묵시적 갱신. 최단기 보장이고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제 기간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기간 끝나기 전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 나가달라. 돈 올려달라. 아무 말이 없어. 또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인 것으로 봐버립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이때 기간은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묵시적 갱신이 있으면. 무조건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 임차인은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 이제 계약 만료된 1월까지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 어차피 이 임차인 보호니까. 이 말이야. 이 1월 2까지 끝나기 전 1월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나는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계약이 연장된다니까. 연장됐는데 임대인이 2년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기본 골격.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대항력 보장, 보증금 회수 보장, 존속 기간의 보장. 이게 골격이고 여기에 이제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요. 판례들이 여기에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전입 신고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에서 여기 확정 일자에 대한 판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이제 판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큰 틀은 알겠죠? 우선 변제권은 이거 보세요. 이게 인도는 이사를 이렇게 했고 전입신고 9월 1일 했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9월 7일 날 받았으면 세 개의 요건이 다 갖춰야 되니까 9월 2일이 대항력이지만 우선 변제권은 9월 7일. 네, 이때는 확정일자 기준이죠. 확정일자가 늦으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확정일자 같이 안 해줍니까 보통? 그 마음대로 확정일자 확 해주는 건 임차인은 시간이 있어 나중에 할 수 있잖아. 동사무소도 가서.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확정일자를 바로 해주는 게 통상이지. 따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자유죠. 임차인이 그날 가서 해도 되고 전입신고가 나중에 계약서 갖고 와야 되니까 나도 해도 되고 그건 다 자유죠. 뭐 동사무소에서 뭐 해라 해준다 그게 아니라 가야 되잖아 임차인이. 예?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 전입신고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안 갖고 가면 못 가잖아. 여기도 계약서를 갖고 가야 되니까. 이해가요? 동사무소는 해줄 의무는 없어요. 뭐 꼭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와야 해주지. 자, 교과서 이제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자, 거기에 344회 이제 목적이 임대차의 특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적 적용 범위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적용 범위는 그 두 번째 줄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게 주택이니까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적용되겠죠? 네? 그럼 주거용이냐? 그러면 주거냐 비주거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건물이 주거냐 비주거냐? 이거는 대장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만약에 대장에는 공장으로 돼 있어요. 대장에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 거주를 해. 그러면 실제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죠. 공장에서 지금 대장에는 등기부나 대장은 공장으로 딱 돼 있어. 공장 용지로. 근데 그 집에서 공장에서 사람이 생활을 해. 그러면 실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공부 기준이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냐 비주거냐를 판단해서 주거용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용어로는요. 겸용 건물이다. 주거에 비주거가 딸린 거예요. 비주거가. 쉽게 말하면 이 살림을 하면서 슈퍼를 하거나 살림을 하면서 인쇄소를 경영을 해요. 이해가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살림집 하면서 옆에서 인쇄소도 하고 슈퍼도 해. 조그마한 슈퍼도 해. 그러면 요거는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비주거에 주거가 딸렸다. 목적이 비주거인데
가령 다방이에요. 다방은 비주거죠. 근데 안방이 내실이 있어. 다방에 내실이 있어. 내실이 있어. 이 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밑줄입니다. 전부 일부 임대차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라는 것은 공부상 기록 기준이 아니고 실지 용도 밑줄이 실지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법에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도 즉 부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변제권이다.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꼭 건물 경매 대가에서만 우선변제 받는 게 아니고 대지의 건물 대가에서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아니고 전세 계약, 물권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등기하지 않았어. 주택인데. 그러면 그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은 이게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은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적용된다. 이건 이런 경우죠. 오늘 배울 건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여러 채단 말입니다. 집이 여러 채인데 집을 또 한 채 샀어요. 근데 이게 1가구 2주택 걸리니까 그 동생한테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등기만 동생 명의로 해놓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죠. 이해가죠?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임대차를 한 거야. 내 집이니까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놓지. 임대 권한 있죠, 이 사람은? 내가 샀는데 동생 앞으로 등기해 놨으니까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임대 권한 있죠. 이 사람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출이죠. 그러나 이 법은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호텔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죠. 오른쪽입니다. 법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법인은 일단 패스를 하세요. 나중에 봅시다. 대항력 2번 대항력이 나옵니다. 대항력, 아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임차 목적을 계속해서 수익하며 인도거절이죠. 버티는 거죠. 그러면 대항요건 거기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네? 가로 안에.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기준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 다음 날 며칠 치고 오전 0시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의 동그라미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습니다. 수리까지 해야 돼요.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까지 수리가 돼야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가 전입신고 이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가 이게 임차인 즉 남편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애들 꼭 임차인 주민등록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 주민등록 다 포함됩니다. 근데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건 보세요. 여기 주민등록 할 때, 전입신고할 때 이게 집은 갑소유요. 집은 갑소유인데 여기에 다가구요, 다가구.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요, 다가구. 단독 다가구 주택이야. 그러면 집은 갑소유인데 편의상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호수를 지정하죠. 그죠? 이럴 때는 전입신고할 때는 여기는 집업만 정확히 기재하면 되고
동호수는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연립주택이다, 연립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죠.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죠. 그럴 때 이때는 집원에다가 플러스 동호수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전신고할 때. 그래서 거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집원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이나 아파트. 이거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동호수 표시 없이 일부 집원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했다면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판례니까 지금은 자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대항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는 동그라미 1번 아니 34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에 아까 했습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 날. 넘겨보세요. 다음 날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이때 다음 날은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수인의 지승계와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돼 있죠. 이게 이거죠. 이거. 자, 임대인은 양수인은 임대인주를 승계한 거로 본 거예요. 나가라. 못 나간다. 왜? 네가 임대인이다. 양수인이 집 산 사람이 임대인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이 3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봐버리죠. 집 산 사람이 임대인으로 봐버립니다. 그럼 보증금은 누가 줘야 돼요? 양수인이 줘야지. 양수인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동산 소유권과 결합해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안 해줘도 돼요. 이 근거 조문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판례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일단은 문제 하나를 보고 또 연역합시다.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주인법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뭐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350페이지 맨 위에. 자, 임차주택이 미등기다. 이 미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거생활 안정보호직 이게 미등기든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이 법은 적용합니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호텔은 적용 안 됩니다. 디귿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바꿔졌죠? 적용되죠? 주거용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이 계약 체결 시에는 주거용이야. 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은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아까 명의신탁 강의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효율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우선 변제권 있죠? 우선 변제권은 그 3조 2 조문을 보니까 거기 대항요건이란 말이 있죠?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 밑줄 치세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조문에 3조 2에 대항요건이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줄 끝마무리에 확정일자 말이 나오죠? 조문에 3조 2에 대항요건과 찾았나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경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대지도 포함하죠? 대지도 포함해서 환가대금에서 이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까 보증금 회수 보장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 플러스 뭐까지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순위권자한테는 먼저 안 되고 후순위권자보다도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경매 공매 시에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건 보세요. 이게 확정일자는 9월 1일 받았는데 계약서에 이게 아파트인데 동호수가 누락돼 버렸어. 동호수가 누락됐다. 그럼 확정일자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동호수가 누락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항요건에 전입신고를 할 때 누락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계약서에는 요 날짜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동호수가 계약서에 누락된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과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판례가.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유 부분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고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3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즉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지 아까 최우선 변제입니다. 보증금 일정액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춰 놓으면 요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봅시다. 오른쪽에 조문의 시행령이 나오죠. 서울특별시다면 1억. 찾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이라면 8천만 원. 이 금액은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참조로 보세요. 광역시라면 6천. 그 밖의 지역 5천이죠. 근데 시행령 10조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1억 이하라면 3,400. 두 번째, 이건 뭐 수시로 바꿉니다. 매년. 그러니까 2번에 2,700, 3번에 2,000, 4번에 1,700만 이거죠. 그러니까 1억 이하라면 요만큼만 보장해 주겠다 이거지. 요만큼만. 그다음에 거기 판례 하나, 동그라미 2번 기출나우성 하나 봅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들어왔죠?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어. 그러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면 그리고 임대차였다면 임차 당시에는 주거용이죠. 에? 적용되죠?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조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요건 기출 한번 나왔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등기명령 제도. 요거는 이제 지금 등기명령 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회수 보장이요. 보증금 회수 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 있다 합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1억에 이게 지금 임대차를 하는데 3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3년을 살았어. 그러면 이 3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갈래요. 그래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을 쳐놨어요. 그리고 1억 받아서 잔금을 치면 이제 들어가서 입주해 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내주질 않아요. 왜? 세가 안 나간다고. 세가 들어와야 보증금 받아서 주는 거죠. 보통 집주인들이 보증금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딱 내주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가고 세를 들어오면서 세 받아서 즉 보증금 받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도 깨져버리죠. 아까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잖아. 전입신고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사를 가지면 전입신고도 옮겨버리고 이사 가버리니까 대항력 깨지죠. 우선변제도 안 되죠. 그잖아. 이사 가버리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가자니 1억이 지금 못 받게 생겼죠. 이사를 안 가자니 여기에서 지금 잔금 잘라고 난리고, 그죠? 골치 아픈 꼴이 돼. 뭐 화장실 가서 휴지 없는 꼴이 되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임차인은 이사 가면서 1억을 확보하는 방법이 혼자서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라 이거죠. 혼자서. 보증금 안 주니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은 명령입니다. 등기 좀 해주세요.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등기법에 임대인, 임차인. 근데 이때는 임차인이 사유 적어가지고 법원에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등기가 딱 됐어. 등기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됐으면 이때는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해가죠?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요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이 집에 이 사람이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서너 명 여기다가 전입신고 해놓고 경매 날리면 요 부분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명령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고.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비용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면 비용 내놓아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자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종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이거는 주택 소재지 미출인데 이거를 임대인 주소지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시험 문제가 주택 소재지 가나르 법원에다가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취득하고 있다면 그대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은 등기가 경료된 임차주택을 임차인,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관련된 비용, 이응이 빠졌네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도 대위에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보장 보세요. 기간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2년까지 보장해 줍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년 계약해 놓고 1년 살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임차인은 약정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약정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해놓고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법정 갱신 똑같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되면 2년으로 봅니다. 계약 기간은. 그리고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지 받을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기의 차임을 안 냈어. 또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증감 청구권은 거기가 차임증감 청구권은
그 시행령 8조 보면 그 조문 있죠?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 20분의 1 밑줄 치세요. 20분의 1, 5% 추가금리입니다. 그리고 증액 청구는 이양 1년 2 증액 이순 후 1년 2 이순 후 1년 이내는 못합니다. 20분의 1년 이내. 그 다음에 승계란 문제, 임차권의 승계는 이런 겁니다. 임차권의 승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인데 여기에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사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요 사람들이 요 사람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거지. 그럼 임차인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니까 상속이 안 되잖아요. 상속이 안 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걸 보호하는 거야. 이 사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첫째, 상속권자가 아예 임차인한테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없다면 혼자 사는 사람. 피부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권 승계하는 거죠. 승계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상속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 근데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같이 거주를 한다. 그 집에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배우자는 개털이요. 보호 못 받아요.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해버립니다. 근데 같이 거주하지 않아.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아. 같이 안 살아. 자식. 그럼 이때는 공동승계예요. 사실은 배우자하고 이촌이녀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중에 늙어서 영감탱이가 있는데 사실은 배우자, 내가 같이 살아. 그럴 때는 상속이 없는 사람을 택하고, 아니면 상속이 있으면 같이 안 살아야 절반이라도 챙기죠. 에? 자,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임차권의 승계 취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 있는 관계의 주거생활 안정 보호가 목적이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속권자가 없어요.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하죠. 근데 동그라미 3번 상속권자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있다면 상속권자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권자가 같이 안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이촌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상가임대차 보호법